할머니 여긴 군입니다. 더 이상 방해하시면 군사경찰 부르겠습니다. 그녀의 앞을 가로막은 하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군복도 아니고 계급도 없고 명찰도 달려있지 않았다. 그저 누가 봐도 시골에서 올라온 듯한 낡은 점퍼 차림. 지팡이도 없이 홀로 선 노인에게서 누가 위험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 이 이야기가 당신께 감동과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세상을 바꾸는 목소리에 큰 힘이 됩니다. 경북 의성 제17기계화 보병여단 탄약고 앞. 이른 아침 안개가 짙게 깔린 부대 초소에 정체불명의 노인이 나타났다. 오정희, 예비역 대령. 현재는 국방부 군수자산조사 자문위원 자격으로 임시 복귀한 상태. 오정희는 입을 꾹 다물고 발끝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발 아래에는 어제 내린 비에 흠뻑 젖은 흙탕물. 하지만 그 안에서도 발끝은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고 서 있었다. 그녀는 손에 쥔 작은 검정 가방을 꽉 잡고 앞을 막아선 군인들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자문관 위촉장, 국방부 직인까지 선명한 정식 문서. 하지만 병사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요즘 저런 것도 다 위조된다며 병사들은 눈을 맞추지도 않았다. 노인네 하나가 쇼를 벌이러 온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조용히 가시라고, 곧바로 신고하겠다고 누군가는 킥킥대며 웃었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이 서서히 흔들렸다. 탄약고 창고 뒤편 방수포로 덮인 박스더미 위. 그곳에서 익숙한 글씨가 보였다. 대양기원. 그 이름은 20년 전 오정희가 근무하던 시절 감사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시켰던 부패 납품 업체였다. 그리고 지금 그 이름이 여전히 부대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다시 시작된 건가?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박스 방향으로 걸음을 내딛었다. 하지만 그 순간 하사가 다시 길을 막았다. 진짜 법적 조치 들어갈 수 있으니 제발 나가달라는 말이 이어졌다. 그녀는 말없이 자신의 군번줄을 꺼냈다. 금속판 위에 새겨진 숫자와 이름. 오정희. 대령. 군수행정과. 그 쇳덩이는 반짝이지도 않았고 무겁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무게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 자리에서 발을 멈췄을 것이다. 탄약고 보급 책임자라는 중위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상황을 듣고도 오정희를 향해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혼자 오셨다고요? 감사팀은요? 이건 사기 아니면 경범죄입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시선을 창고 뒤 박스에 고정한 채 말했다. 그 박스 안, 당신들 정말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중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잠시 후 그는 무전기를 들고 어디론가 신호를 보냈다. 그 순간 정희는 자신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를 되새겼다. 모두가 무시하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누군가는 나서야 하는 순간이었다. 그게 자신이라면 기꺼이 감당할 작정이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끝까지 버티는 자만이 진실을 본다. 당신 같은 사람이 군복 입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늙은 민간인일 뿐이잖아요. 군대 앞에서 무시당한 지 하루 만이었다. 오정희는 정장을 차려입고 국방부 감사실 민원 접수실 앞에 앉아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비공식 방문자가 아니었다. 정식 위촉 명령서가 발부되었고 그녀는 공식 자문 감사 임무를 부여받았다. 국방부의 행정은 여전히 느렸지만 고위 인맥 몇 곳에 전화 한 통 돌리자 상황이 달라졌다. 한때 그녀와 함께 근무했던 후배들이 지금은 중령, 대령을 달고 있었다. 그들 중 누군가는 여전히 오정희를 대령님이라 불렀다.
그 호칭 하나가 어제의 모욕을 견디게 해주었다. 다음 날 아침 오정희는 다시 제17기계 화보병여단 정문 앞에 도착했다. 이번엔 그녀 혼자가 아니었다. 국방부 군수감사실에서 파견된 조사관 둘, 정보보안과 소속 공무원 한 명이 동행하고 있었다. 복장도 달랐다. 정식 조끼와 명찰, 조사관 신분증까지 완비된 상태였다. 부대 초소 근무병이 처음엔 어리둥절해하며 바라보다가 그녀의 명찰을 본 순간 눈이 동그래졌다. 조용히 휴대전화를 들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어제 그녀를 조롱하던 보급 담당 하사 박도연이 다시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선 이미 당황이 엿보였다. 한눈에 보기에도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감지한 것이다. 박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다.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정식 방문인 줄 몰랐습니다. 오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 대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탄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제보다 더 날카로워진 눈빛이었다. 탄약고 창고 앞 방수포 더미는 그대로였다. 하지만 어제 보였던 대양기염 박스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조사관이 창고 출입 기록을 요청하자 보급 담당 중위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전산이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아 최근 3일치 로그가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그 말에 조사관의 표정이 굳어졌다. 오정희는 아무 말 없이 컨테이너 내부를 훑었다. 한켠 먼지가 소복이 쌓인 박스 더미 안에서 작은 낙인이 눈에 들어왔다. DY-21-T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 코드명은 오정희에게만 의미가 있었다. 20년 전 대양기연이 불량 탄약을 납품할 때 사용했던 내부 코드였다. 그녀의 머릿속에 옛 사건의 모든 장면이 되살아났다. 조작된 수불장부, 위조된 제조일자, 유통기한 지난 폭약 원료, 그리고 그 모든 걸 덮으려던 몇몇 장교들의 은폐 시도. 그날 이후 오정희는 군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품게 되었다. 하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은퇴 후에도 자문관직을 수락해왔던 것이다. 오정희는 박도연 하사에게 다가갔다. 이 박스들 누가 어떤 절차로 납품받았는가? 박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자신은 모른다고 말했다. 그저 지시받은 대로 운반했을 뿐이라고 했다. 오정희는 무너지는 마음을 억눌렀다. 군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모른다는 말 한마디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누군가는 반드시 이 고리를 끊어야 했다. 잠시 후 조사관이 창고 장부를 받아왔다. 출입 기록과 수불 내역이 이상하게 편철되어 있었다. 중복 기록, 공란, 지워진 흔적들. 그녀는 숨을 고르며 확신했다. 이곳엔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라 체계적인 조작이 있었다. 오정희는 창고를 돌아보고 낮게 중얼거렸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진짜는 아직 밖에 있다. 대양기연. 그 이름은 단순한 납품업체가 아니었다. 오정희에게 그것은 실패의 기억이자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될 이름이었다. 창고 안에서 본 DY-21-T 코드. 그건 명백한 흔적이었다. 누군가, 최소한 누군가는 이 박스를 알고 있었다. 정희는 보급 중위에게 물었다. 이 박스들은 언제 들어왔고 누가 입고 확인을 했는가? 중위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끝을 흐렸다. 사실 저희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납품 대장은 보급 지원과 쪽에 있습니다. 조사관이 메모를 적으며 말했다. 보급 지원과 담당자와 통화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순간 창고 한쪽에서 트럭 시동음이 들렸다. 컨테이너 뒤편 누군가 물건을 트럭에 싣고 있었다. 오정희는 직감적으로 움직였다.
재빠르게 창고 옆 통로로 뛰어들어가 트럭을 향해 다가갔다. 조사관들도 놀라 따라붙었다. 트럭엔 은색 박스들이 조심스럽게 실리고 있었다. 박스 옆면에는 소각 처리 대상 폐기 예정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그리고 박스 아래 낯익은 상호명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대양기현. 그녀는 트럭 앞을 가로막았다. 이 물품은 누구의 지시로 이동 중인가? 기사는 당황했다. 저는 그냥 실으라는 명령 받고 왔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조사관이 무전기로 연락을 시도했다. 동시에 부대 내 보급지원과의 담당관이 호출되었다. 곧 중령 계급을 단 보급지원과장 박문석이 현장에 도착했다. 박중령은 당황하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 예정된 폐기 절차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통조림들이 있어서요. 조사관이 되물었다. 폐기 대상 목록 어디 있습니까? 사전 보고는요. 박중령은 약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서류를 찾겠다고 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시간을 끌고 있었다. 오정희는 트럭 뒤편 박스를 열어보았다. 스티커 아래엔 검은 매직으로 지워진 날짜가 어렴풋이 남아 있었다. 손톱으로 글자 숫자가 드러났다. 2021년 9월 8일. 무려 4년 전. 유통기한을 한참 넘긴 전투 식량이었다. 도저히 우연이라 보기 어려운 수치였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계획된 범죄다. 그 순간 누군가 멀리서 사진을 찍는 것이 보였다. 보급병 복장을 한 병사였지만 눈빛이 낯설지 않았다. 정희는 그를 향해 다가가며 조용히 물었다. 당신, 우리를 찍고 있었습니까? 병사는 움찔하며 카메라를 숨겼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혹시 내부 고발자인가요? 제보자는 당신입니까? 병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고는 조용히 수첩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수기로 적은 납품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DY-21 불량 통조림 입고 3월 12일 담당 박하사. 폐기 기록 없음 창고 재입고. 지시자 박중령 이유 없음. 모든 것이 하나의 고리를 중심으로 엮이고 있었다. 오정희는 그 병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진짜 군인입니다. 병사는 작게 고개를 숙였다. 정희는 조사관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제 움직여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사라졌던 박스들의 행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짜 어둠은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낸 참이었다. 그 뒤엔 단순한 납품 비리가 아닌 훨씬 더 깊은 조직의 흔적이 있었다. 흔들린 건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다. 그 창고를 지키던 군 전체의 신뢰, 그리고 오정의 자신이 지켜온 신념이었다. 국방부 조사단은 바로 임시보고서를 작성했다. 불량 군수물자, 납품 의혹, 유통기한 조작, 허위 폐기 문서, 그리고 은폐 시도로 보이는 수불장부의 삭제 정황까지. 모든 정황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보급지원과장 박문석 중령. 그는 모든 납품 서류의 결재권자였고 외부 업체와의 계약을 최종 승인할 수 있는 위치였다. 그날 오후 오정희는 조사관들과 함께 부대 행정실로 향했다. 형식상 박문석 중령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는 자리 비움 상태였다. 대신 그의 사무실엔 서류 박스들이 텅 비어져 있었고 개인 컴퓨터는 포맷 처리된 직후였다. 조사관은 즉시 국방사이버보안팀에 협조 요청을 넣었다. 오정희는 잠시 책상 위에 남겨진 인사기록 카드를 집어들었다. 그의 근무 이력을 따라가던 중 익숙한 글자가 눈에 띄었다. 10년 전 합동군수사령부 군수계획과. 그 시절은
오정희가 예편 직전 마지막으로 근무하던 부서였다. 그리고 그 부서에서 그녀는 한 차례 내부 고발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 보급 탄약 내역 중 3만 발에 달하는 수류탄의 출처가 불명확했고 그때도 이상하게 대양기연이 계약 주체로 끼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 고발은 묵살되었고 오정희는 끝내 예편을 선택했다. 그리고 지금 그 시절 실무 병사였던 박문석이 중령으로 승진해 다시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오정희는 손에 쥔 카드에 힘을 주었다. 그때 멈췄던 정이 이번에는 끝까지 가야 했다. 조사단은 박문석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통신 기록도 꺼져 있었고 차량은 이미 외부 차고지에 이송된 상태였다. 일시적으로 행방불명. 군 내부망에서도 그의 이름은 갑작스레 열람 제한 대상자로 분류되었다. 조사관이 중얼거렸다. 이건 누군가가 감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비리 수사는 아닙니다. 그 말에 오정희의 등줄기에 차가운 땀이 흘렀다. 감춰져 있는 무언가가 이제 막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었다. 그날 저녁 국방부 감사실장이 직접 현장으로 내려왔다. 그는 오정희의 옛 동료였고 지금은 별 하나를 단 준장이 되어 있었다. 오정희는 과거와 다르게 거리감을 느꼈다. 그는 정중했지만 차가웠고 이해한다는 말보다 절차를 강조했다. 감사실장은 조용히 말했다. 박문석 중령은 현재 외부 요양 중으로 기록되어 있다. 공식적으로는 출근 의무가 없으며 민간 병원 입원 중이라 조사 대상이 아니다. 오정희는 숨을 들이켰다. 이건 피신이었다. 그리고 그를 피신시킨 사람은 단지 개인이 아닐 것이다. 그녀는 외부 업체 리스트를 다시 확인했다. 대양기연의 뒤에는 또 다른 업체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세진무역, 하림에너지, 정광이NC. 그중 일부는 현역 장군의 친인척 명의로 되어 있었다. 순간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이건 군의 뿌리까지 뻗은 구조였다. 하나를 건드리면 연쇄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침묵을 강요하는 구조. 그때 부대 주차장 쪽에서 한 장병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낮에 수첩을 건넸던 병사였다. 그는 작은 USB를 내밀었다. 여기 박중령님 사무실에서 나오는 CCTV 백업입니다. 소각 명령 내려지기 전에 미리 복사해뒀습니다. 오정희는 그 병사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엔 두려움과 책임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정의는 그렇게 이름 없는 자들의 손에서 움튼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요. 절대 외롭지 않게 할게요. 그리고 다짐했다. 지금부터는 전쟁이다. 밤이 되자 부대는 조용해졌다. 하지만 오정희의 마음은 점점 소란스러워졌다. 조사단은 임시 숙소에 들어갔고 대부분의 장병들도 야간 점호를 마쳤다. 그녀는 남은 시간 동안 USB 속 영상을 확인하고자 노트북을 열었다. USB 파일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중 눈에 띈 건 3월 11일 22시 8분이라는 시간 표시가 적힌 클립이었다. 화면에는 창고 쪽 출입문 앞에서 박문석 중령이 한 남성과 서류 가방을 주고받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상대 남성은 군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다. 복면을 쓰고 있었지만 손목에 찬 시계와 금반지가 유난히 눈에 띄었다. 오정희는 클립을 멈추고 얼굴을 찌푸렸다. 이 남자 군인은 아니다. 하지만 출입이 자유로운 걸 보니 부대와 관계가 깊다. 그리고 서류 가방. 그 안엔 무엇이 들었을까? 그녀는 영상 속에서 박문석의 입모양을 주의 깊게 살폈다. 목소리는 녹음되지 않았지만 입술의 움직임은 읽을 수 있었다. 하루만 있으면 끝나. 그 말이 분명히 입에서 나왔다.
박스들이 폐기장으로 가기 전날 밤, 즉, 그날 새벽 전까지 모든 것을 없애겠다는 계획이 진행 중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대 안경계선을 따라 걸었다. 밤 공기가 쌀쌀했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다. 서서히 윤곽이 잡히고 있었다. 불량 납품, 조작된 유통기한, 전산 삭제, 서류 인멸, 그리고 내부 공모자. 이건 단순한 군납비리가 아니었다. 군 내부와 외부 업체, 그리고 제3의 인물까지 엮인 조직적 범죄였다. 오정희는 다음날 국방부 감사실에 다시 연락을 넣었다. 그녀는 지금껏 확보한 증거들, 병사 제보, 영상 자료, 계약 내역 등을 정리해 상급기관에 보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화를 받는 감사관의 반응이 묘했다. 감사 보고는 위쪽에서 이미 마무리됐다고 들었습니다. 추가 보고는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묵직하게 되물었다. 그쪽 말대로라면 감사를 마무리하자는 건가요? 그냥 기다려 보시죠. 조치가 나올 겁니다. 그 순간 위에서 뭔가가 덮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밀려왔다. 그녀는 즉시 복사해둔 자료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전달했다. 군 출신으로 정의감이 강했던 의원실이었다. 이제는 군 안에서만 싸울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그날 저녁 부대 게시판에 이상한 공고문이 붙었다. 내부 보안 유지 철저 요청, 외부 접촉 자제 권고, 기밀 유출 시 처벌 가능성. 누가 봐도 이번 사태를 덮으려는 의도가 느껴지는 내용이었다. 오정희는 주먹을 꼭 쥐었다. 그녀는 병사 식당으로 향했다. 하루 전 USB를 건넸던 병사를 찾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식당 앞에 도착하자 병사 인솔 간부가 막아섰다. 병사 개인 면담은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녀는 정중하게 물었다. 그 친구 지금 무사한가요?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가 머무는 간이 숙소 앞에 택배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없음. 박스를 열자 안에는 찢긴 군번줄이 하나 들어 있었다. 그 아래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늙은이 하나 때문에 일 다 그르치지 마. 다음은 내가 아니라 내가 믿는 애들일 거다. 공포보다 먼저 분노가 치밀었다. 이번엔 그녀가 아니라 그녀를 도운 병사들을 향한 경고였다. 오정희는 군번줄을 들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은 가려져 있었지만 마음속의 빛은 더 또렷하게 살아났다. 내가 지켜온 건 계급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그 믿음을 배신하는 자들을 반드시 끌어내겠다. 숙소 앞에 놓인 위협 편지. 그것은 분명한 경고였다. 하지만 오정희는 되려 더 단단해졌다. 이젠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를 지켜보는 누군가가 분명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아침, 식당을 나서려던 오정희 앞에 한 병사가 다가왔다. 병사복 주머니 속에 작게 접힌 쪽지를 건넨 그는 눈빛만으로도 말하고 있었다. 읽어보시고 따라오세요. 쪽지엔 짧은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다. 창고동 이우문 940. 오정희는 정해진 시간에 그곳을 향했다. 그곳에는 5명의 병사들이 대기 중이었다. 수척한 얼굴, 하지만 단단한 눈빛. 그중 한 병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희 계속 이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2달 전부터 불량 물자가 들어오고 있었고 그것이 식사나 장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핸드폰으로 찍어온 사진, 사라진 박스 기록, 상부 보고 흔적을 담은 문서들을 꺼내 보여주었다. 비록 정식 감사는 아니었지만 누군가는 내부에서 이 실체를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정희는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한때 자신이 부대에서 품었던 후배들과도 닮은 얼굴들이었다.
이들은 전투를 배우러 온 게 아니라 정의를 배우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들은 이미 군인이에요. 계급이 아니라 용기로. 같은 시각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제보받은 자료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했다. 군수물자, 납품 비리, 고위 장교 조직적 은폐 정황 포착, 예비역 여군 대령, 단독 조사 중 생명에 위협받아. 보도가 퍼지자 부대는 갑작스레 감찰단을 맞이하게 되었다. 군 본부에서 파견된 정식 감사팀. 그들은 오정희가 모은 모든 자료를 받아 확인했고 내부에서 이미 제보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보급과 중령 방문석의 소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그러나 명확한 사실 하나. 그가 단독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날 밤 오정희는 조사단장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어가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병사들. 그들이 다시 침묵 속으로 사라지는 걸 두 눈 뜨고 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마지막까지 남기로 했다. 그 밤 병사 휴게실 TV에서는 뉴스 속 그녀의 얼굴이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한 병사가 혼잣말처럼 말했다. 대령님, 진짜 멋집니다. 체포된 박문석 중령은 결국 입을 열었다. 불량 군수품 납품, 유통기한 조작, 장부 위조, 그리고 외부 로비까지. 그는 단독 범행이 아니었다. 그 뒤엔 전역 장성, 현역 고위 간부, 그리고 부처 외 민간업체까지 얽힌 복잡한 고리가 있었다. 언론은 연일 군수 마피아 실체라며 보도했고 시민단체들은 진상조사위원회를 촉구했다. 군 내부는 발칵 뒤집혔다. 그 한가운데 오정희가 있었다. 국방부는 정식으로 그녀를 감사실 자문관에서 특별조사단 고문으로 승진시켰다. 별은 없지만 더 무거운 책임이었다. 감사실장 준장이 직접 찾아와 표창장과 감사패를 건넸다. 그녀는 단상 위에 섰고 장병들과 직원들 앞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지키고 싶었던 건 계급이 아닙니다. 이 군복의 무게, 그리고 그 속에서 자라는 병사들이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지 않았다. 누군가는 벌떡 일어나 경례를 붙였고 젊은 병사들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다. 그날 밤 오정희는 단독주택 안작은 서재에서 옛 군번줄을 꺼내보았다. 30년 전 막사 생활 속에서 손에 꼭 쥐고 버텼던 쇠줄. 지금은 낡고 빛이 바랬지만 그 안엔 군인으로서의 삶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오래된 편지를 꺼내 읽었다. 한 병사가 떠나며 남긴 메모. 대령님이 계셔서 저희는 비로소 지켜진다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녀는 그 메모를 천천히 접어 군번줄 옆에 두었다. 이제는 떠날 준비를 해야 할 때였다.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넘겨줄 시간. 하지만 그 자리가 헛되지 않으려면 누군가는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했다. 그래서 그녀는 마지막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나 혼자 시작했지만 이제 수많은 이들이 함께 걸어왔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새벽녘 그녀는 밖으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 사이 지금껏 잊힌 줄 알았던 그녀의 별이 조용히 다시 빛나고 있었다. 별은 다시 빛나야 의미가 있다. 그래야 누군가의 길잡이가 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